먼저 통합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존에 만들어둔 시나리오 6개와 또 여러분들이 6개 조가 생성한 6개의 시나리오를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저희가 총 12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통합 시뮬레이션의 목표인데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또 응급구조학과의 특성상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알의 기준이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학과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응급구조학과는 뭐 축구공을 실제로 축구공을 차는 그런 학과이지 이 축구공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기준을 면밀하게 보았을 때 이제 지식을 알고 술기를 할 수 있고 지식과 술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이런 절차 지식에 대한 그런 등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 이 지식과 술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여야 하기 때문에 지식만을 논할 수도 없고 또 술기만을 논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이런 그 마스터 단계는 임상 및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이제 촉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 통합 시뮬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 수업의 목표가 제가 일방적으로 만든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면밀하게 생성한 6개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6개 조가 한 개씩 도출한 시나리오를 조합해서 총 12가지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학습과 그 다음에 술기와 지식과 술기를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술기 이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태도라는 것은 뭐 팀워크라든지 대화법,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방법, 카리스마는 이렇게 장악력이죠. 이런 것들이죠.
또는 환자의 인권과 환자 인권, 환자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 좀 더 제가 크게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자 분장도 해보고 또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면서 또 파일럿으로 진행한 시나리오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하고 최종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은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큰 주제 중에서는 외상에서의 세 개가 주제가 있고 내과에서의 내과적인 문제에서의 세 개 주제가 제가 6개의 시나리오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상 시나리오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뭐 여러분 다 잘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외상성 뇌 손상이죠. 그리고 변화된 새롭게 업데이트된 GCS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배경을 면밀하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응급구조사로서 갖춰야 하는 견지해야 하는 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메모하면서 또 그 외상 책이 옆에 있다면 책을 같이 보면서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함께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 혹시 뭐 인터넷 강의에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가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를 이야기할 때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스터디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1993년에 해당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요. 체스넛 MD라는 이런 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시작이 됩니다. TBI의 핵심 병원적 어떤 그 TBI에서 이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우리가 이제 TBI라고 부르잖아요. 앞에를 이제 줄여가지고 잠깐만요. 좀 불편해서 새롭게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를 줄여서 이제 TBI라고 합니다. 네, sorry. 그쵸? 이렇게 TBI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외상성 머리에, 뇌에 인저리, 손상이죠, 손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특이적인 시야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병원 전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여러분들 병원 전에서 뭐 병원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TBI의 기본적인 목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전에서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앞에 그런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은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입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네,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외상 시간과 전문 외상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핵심적인, 그러니까 외상도 물론 다양하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응급구조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동의가 일단 에어웨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웨이 하나입니까? 다른 친구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의 주요한 포인트, 네, 평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뭐 다들 러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외상 환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것인가? 라고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몇 가지 핵심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현장 중증도 평가라고 빠른 이송, 뇌압 상승 방지. 네, 몇 가지 얘기하는데 서혁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뇌압 상승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럼 제가 하늘이 답변을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뇌압 상승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네,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은 의견을 주시고 서혁이도 네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네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머리 높이를 약 2, 30도 올려준다. 네, 머리 높이를 2, 30도 올리면 뇌압이 떨어질까요? 근거는 있나요,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머리 높이를 올리면 뇌압이 떨어집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지훈이는 마니토를 투여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마니토를 못 주죠. 네, 서혁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혁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나요? 서혁군?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미 강의했던 내용이죠. 네 가지입니다. 여기는 과항기가 아니고 과항기 방지죠. 과항기 방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팅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것 말고는 현재 저희가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봤을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네 가지의 상태에 집중해서 환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러한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목표를 알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매우 간결해지고 실수를 줄이게 되고 우리의 행동의 목적에 대한 어떤 그 목적으로 향해 가는 그런 행동의 플롯이라든지 라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은 이제 TBI에서의 기본적 목표가 된 하이프텐션, 그다음 하이프ок시아, 그다음에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총 네 가지의 어떤 병원전 인터베이션의 핵심적 지침, 중재의 핵심적 지침이 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근거가 이 연구들이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저널 오브 트라우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함에도 이제 20년 정도가 이런 의미 있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런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오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지금의 국내의 병원 전단계 TBI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나 우리의 대응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인 파라메딕슨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교수자들도 이러한 외상에 대해서는 주요한 여러 가지 이슈에서 과연 뭐 심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엄밀하게 우리가 근거를 따지듯이 우리가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가슴을 누를 때 그 가슴을 누르는 근거가 뭐냐, 몇 센치를 눌러야 되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서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공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상에 대해서는 특히 브레인 트라우마 인절이라든지 트라우마 브레인 인절이라든지 외상에 대해서는 그냥 책에 나와 있거나 아주 간략한 자료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응급구조사이고 비합리적이고 좁은 업무 범위 등 때문에 병원 전 단계에서 프라이머리하게 어세스먼트를 한다든지 매니지먼트를 한다든 상황에서 사실 심각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는 이런 그 심정지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의 긍정적인 어떤 예우를 위한 조력자로서 분명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국내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영역이 매우 좁은 것이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어떤 의학적인 그런 그레이드나 수준이 과연 그것의 사회적 요구나 또 의료 전문 직종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는 겁니다. 특히 외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도 너무 그 브로드하고 러프하게 엄밀하게 근거를 따져보고 핵심적으로 지금 그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디베이트 해보고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아카데믹한 어떤 그 이 베이직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 공부를 할 때 외상에 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정말 재미있고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지만 뭐 응급구조사라고 하면 외상에서의 뭘 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심정지 때 그냥 CPR만 하는 뭐 마네킹 뭐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A 시리스에서의 병원 전 단계 인력의 중재 결과에 대한 중요성.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심정지 환자한테 여러분들이 뭘 했어? 그러면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트라우마 혹은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컴팩트하면서도 크리티컬한 어떤 개입이 있을 때 외상 환자의 긍정적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 얼마만큼 깊이? 과연 저 외상 환자에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저 외상 환자가 생존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 내지는 더 괜찮은 애우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근거,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죠.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보면 구급대원 심정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구급대원의 손길 심정지 환자 살렸다. 무슨 하트 세이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몇 프로로 올랐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연구도 굉장히 많고 구급대원 외상 환자 첫 번째로 나온 기사가 이거네요.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판단으로 중증 외상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소방청은 중증 외상 판단 기준에 대해서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닌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기사가 외상 환자의 구급대원 외상 환자 처치를 했는데 중증 외상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실이 오히려 구급대원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트라우마 세이버를 도입한다라는 하는 기사인데 이것도 뭐 조금씩 하고 있고요. 소방청 중증 환자 구급대원 인증제 실시. 99년, 19년.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서야 조금씩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외상 환자한테 구급대원이 뭘 했다. 외상 환자한테 응급구조사가 뭘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보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 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가 어떤 욕구에 욕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눈에 매우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어, 매우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우리가. 관심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근데 어떤 그것이 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든지 확인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분야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거나 뭔가 하기가 사실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라우마 라이프 서포트를 바라보는 인식과 카디악 라이프 서포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너무 이게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게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 외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카디악 라이프 서포트에 대한 심장에 대한 문제들로 너무나 우리가 편중들이 인식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훨씬 많이 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 원인이 뭐냐? 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인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왜 그럴까라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외상 환자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외상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신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제제동하고 뭐하고 뭐하면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급대원이나 여러 응급구조사가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도 굉장히 이제는 열심히 해요. 네. 과거에 제가 임상에 있을 때 소방에 있는 저희 선배들이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싸웁니다. 왜 그거 안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야,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못한 거였지, 그게 그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우리가. 근데 이제 어 이런 것죠. 내가 하는 인터베이션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살 수 있나? 도움이 되나? 라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혹은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먼 거죠. 갭이 너무 큰 거죠.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44세 이하, 즉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 같은 이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잖아요. 트라우마가. 그런데 조금은 불가항력 같은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부터 그렇거든요. 네. 지금도 심각한 외상 환자들 내지는 출혈성 외상 환자들을 그냥 응급실에서 몇 시간 동안 깔아두고 피만 주다가 사망하는, 수술방 한번 올라가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수술을 올라가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들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오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사실은 저는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현장에서 뭘 해도 병원 가면 죽일 텐데. 자, 이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죽이진 않죠. 뭔가를 하려고 하죠, 항상. 네. 하지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많은 의사 환자들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병원의 시스템의 부재로, 의료인의 부재로, 예, 수술하는 스태프들의 비협조, 내지는 너무나도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그런 치료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응급실에서 피만 주면서 결국은 환자가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건데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하는 거죠. 강의를. 예.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지식 전달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한타를 할 때는 게임을 할 때도 한타를 할 때는 영혼의 한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건 진짜 이길 수 있다. 예? 어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 영혼은 다이브를 해야지. 이미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면 그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럼 힘이 없는 거죠. 이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의료진들도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외상 환자가 오면 두세 배의 의료진을 투입을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수술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 환자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의료진들도,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도 그런 게 마음속에서 저 그 심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눈앞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다수가 주목하는 심정지 관련 환자들은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너무 쉬워요. 사람을 취하게 하죠. 내가 저 환자한테 심정지 환자한테 제시동 한번 했더니 환자가 마치 그냥 이렇게 무슨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어? 살아나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심정지 환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합니다. 마치 내가 신이 되는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마약에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전 단계 인력들이 흔히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트라우마를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필요한 게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적절한 포커싱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하면 충분히 환자가 애우가 좋아질 수 있고 그 환자가 생존율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사회가 점점 생기고 있다. 병원 내 환경 또한 그렇게 점점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미지 자체를 먼저는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는 겁니다. MD의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야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병원 전단계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은 이 부분을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팩트한 개입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만큼이나 외상 환자 또한 긍정적 소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니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응급구조사를 제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TBI를 하나의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과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는 이 부분을 한번 봐봅시다. 아마 그 해당 현재 이 보이는 그 애리조나 그 에픽 스터디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EMT 입장에서의 TBI나 내지는 트라우마 환자의 중재의 필요성을 정말 절망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트라우마와 TBI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떤 신뢰할 만한 시스테믹한 스터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Excellence in Pre-Hospital Injury Care라고 해서 이제 그 에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 2000년에 TBI의 직접적인 직간접 비용으로 소모된 비용이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추산을 했고요. 또한 사실 그 TBI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한 원인이라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MS 종사자들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라는 것쯤은 이러한 연구의 보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지금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뭐 이를테면 뭐 그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 속도 제한을 30km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다 외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도 큰 상실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연령층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어떤 죽음과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장애는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렵게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죠.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은 지금도 뭐 ING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년 동안 2만 5천 명의 환자들을 등록됐고요. 연구의 셋업에 걸린 시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셋업에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연구를 하는 데까지 셋업만. 이제 여기 표는 이제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애리조나가 미국 애상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응급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그 공부하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픽 연구는 애리조나 전역에 걸쳐서 EMS에서 TBI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실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향적이고도 그 주 전체가 참여하는 전후 시스테믹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냥 일부 대학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EMS, 병원 전 단계죠. TBI,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향적이고 프로스펙티브죠. 주 전체. 그러니까 애리조나 전체가 참여하는 전후 시스템 연구입니다. 이게 이 해당 연구의 매우 장기 연구 프로젝트의 어떤 그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면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여러분 화면이 보이나요? 네. 오케이. 다행이네요. 이제 세 가지의 큰 페이스로 이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실행 전 단계. 이 기초 위험선이라든지 결과의 어떤 측정치를 포집하고 모집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대부분의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제 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2는 훈련 착수 시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 단계예요. 이게 이제 분석에서 제외되고요. 이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네. 여기 보면 비기닝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집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뭐가 약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병원 전 단계 인력한테 실제로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꽤 시간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단계는 하나의 연구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예, 정책.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트 인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DCA 툴입니다. 플랜, 플랜을 짜고요. 정확히 플랜을 세우고 do 하고 중간에 act 하고 다시 그 하는 거죠. 예. 이런 PDCA 툴을 철저하게 이렇게 따른 거죠. 그래서 다시 재분석해서 다시 트레이닝에 적용하고 데이터에 적용하고 트레이닝하고 이게 순환 시스템인 거죠. 순환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생존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뭘 못하고 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응급구조사에게 응급구조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그 해당 주에서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기 전에 그 행위를 실제 할 수 있도록 법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하지도 못하는데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필요해. 환자한테 하면 좋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법적으로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웃긴 거죠. 예. 하지도 못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넓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연구 책임자분이 데이널 EM인데 응급학과 의사 중에 데이널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 최근 병원 전 단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외상 환자의 연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2016년 아하 리서스테이션 파트에서 최우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스터디로.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결국 다시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면 결국 TBI에서 신속한 중재의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하이퍼텐션, 하이팍시아, 하이퍼벤틸레이션. 마지막으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네 가지를 잘 관리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무엇이라고요? 그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TBI 병원 전 단계 부적절한 계획과 관리가 결국 심정지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 치료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의 신경학적 손상을 가중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고요. 이 연구들을 보면 10개 이상의 수준 높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의 어떤 어그레시브한 개입에 따라서 환자의 의료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가깝게 다가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크리티컬한 요소에 집중한 병원 전 개입이 TBI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TBI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서혁이가 이전에 제가 잠깐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TBI 신속한 중재 포인트가 TBI의 어떤 포커스죠. 포커스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하이폭시아. 예. 그러니까 SpO2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SBP를 90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바뀐 트라우마에서의 지침들을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 혈압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외상 그 미국 외상학회 그런 그 권고를 보면요. 50세에서 69세 환자까지의 혈압의 TBI 환자에서 뇌손상 환자에서의 혈압의 목표는 수축기 100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메모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49세까지는 또는 70세 이상 11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0이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최소 혈압의 수준이 90이었다면 나이별로 연령별로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명확하게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건 동일합니다. 예. EtCO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기 많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35에서 45를 유지하도록 이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글라이세미아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환자가 하이퍼 글라이세미아에 빠지지 않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외상 환자를 봤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를 봤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일단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이폭시아를 관리하고 하이프텐션을 관리하고 하이퍼벤틸레이션 관리하고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상 환자에서 출혈성 외상 환자는 수액을 1리터로 지금 현재 지침을 보고 있으면은 이 수액을 1리터로 1리터 이상 주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완전하게. 여기에서는 목표 수축 혈압이 몇입니까? 80 아닙니까? 네.
구축기 혈압을 80에서 90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고 하고 있죠. 왜? 헤모스태틱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출혈을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상성 뇌손상에는 근데 다르다는 거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하스피탈 TBI 케어에서 ENT의 입장에서 봤을 때 케어입니다. 물론 적절한 뭐 여러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는 명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저혈압의 경우에는 병원 전 TBI 치료에서 흔히 발생도 하고 생존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여기 보이면 싱글 에피소드죠. 단 하나의, 그러니까 한 번의 저혈압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모탈리티가 두 배로 올라가는, 예, 이 위험이 반복된 에피소드를 통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10개 이상에서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10개 이상의 연구에서 이 사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혈압이 한 번만 저혈압으로 떨어지는 것이 목격되거나 기록되면 이 환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한 개의 연구에서는 교차비가 8.1이에요. 굉장히 오버치필 레이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의 저혈압이 환자의 2배 이상의 사망률에 기여하는 이 기여도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 TBI 초기에, 네, 어그레시브하게 TBI 초기에 적극적인 저혈압을 교정을 하면 환자의 어떤 결과의 개선에 TBI 아웃컴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5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 출혈성 외상 환자와 우리가 뇌손상에 의한 환자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치료의 지침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10개의 근거 논문이 단 한 번의 하이퍼텐션에 빠진 것에 대해서 2배 이상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중에 하나의 연구는 OR 값이 8.1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어그레시브한 하이퍼텐션의 관리가 환자의 TBI 아웃컴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 5개의 스터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수행요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죠. 하이폭시아. 세츄레이션이 90% 이하로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BI 환자의 병원적 치료 중에서 이 하이폭시아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대학병 실습 가가지고 뇌손상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기도 자체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기도 내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많고, 구강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많고, 환자가 호흡 자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과 굉장히 관련됩니다. 네. 주요하게 사망 원인과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15개 이상의 논문에서 90% 이상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이 환자의 모탈리티를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요. 하나의 연구긴 하지만 7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고되기도 해요. 7배 이상. 그리고 3개의 연구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단 한 번의 저산소 측정조차도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된 데이터가
이 기계에 쭉 기록이 되는데 이걸 후향적으로 봤더니 한 번만 세츄레이션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목격이 돼도 기록이 돼도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게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있어서 어떤 그 그 치료적인 이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가고 뇌압이 떨어진다. 그런 거.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치료적 과은교 혹은 조절되지 않은 과은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그 하이퍼캐피니아, 예, 하이퍼캡니아의 경우에 매우 심각하게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8배 이상. 예, 예. 모탈리티 8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연구가 하나의 연구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개 이상의 연구에서 이런 과환기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혈중에 이 CO2가 떨어지는 부작용, 하이퍼캡니아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어떤 불충분한 내지는 부정적인 뉴럴로지 아웃컴이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가 20개 이상이랍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이 이런 에픽 스터디의 정책으로 인해서 병원 전 단계 인력이 TBI를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이런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있어서 병원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엄밀함을 가지고 접근하고 바라보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평가를 지표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산발적인 교육이 아니고 어떤 주 전체에서 국가 차원에서 타겟팅된 교육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병원 전담기에서 응급구조사를 어떻게 하면 하이퍼텐션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하이퍼캡니아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이폭시아를 빠지지 않고 환자가 병원 전담기 응급구조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담기에서 약물을 사용한 기관의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거죠, 애리조나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훈련과 인증을 통해서 실력이 검증된 응급구조사에게 그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산발적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이 정확하게 국가의 법률적 정책과 행정적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응급구조사를 교육하거나 실제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환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어떤 또한 이러한 거대한 외상치료 체계미 과학적 부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수단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TBI 에픽 스터디가 애리조나 전체에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지침과 핵심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단일 그룹이나 과거의 전해 내려오는 방법론이 아닌 철저하게 워킹 그룹의 근거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외상교육을 봐보십시오. 그냥 어디서 들여와가지고 잠깐 하고. 예. 이러한 교육 또한 이러한 애리조나의 에픽 시스템의 국가적인 주의 어떠한 합리적인 이 의사결정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교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환자의 모탈리티 및 다양한 부가적인 치료 결과와 향상 이러한 것들이 실과 바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네.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과 음, 뭐죠?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현재까지도 이런 EMS TBI 트리트먼트의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엄밀하게 발표되고 이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교육에 적용돼요. 계속해서. 여기 보이십니까?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네트워킹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누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트레이닝 어디서 시키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소통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ACS 교육하고, 누가 ACS 교육하고, 그 교육의 결과가 전혀 측정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과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육과 법률과 국가 정책과 임상 데이터, 환자의 생존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러한 모델들이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네. 네. 이런 최근까지도 이런 에픽 스터디 후속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뭐 임상적인 클리니컬한 기준도 TBI에서 치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클리니컬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응급구조사에게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게 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런 합리적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노력해서 윤수아 의원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업무 범위 개정의 절차의 프로세스를 법률에 넣은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무엇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업무 범위도 앞으로 더해지거나 빼지고 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구나. 네. 의학적 동정의 결과로. 그게 바로 고 윤환덕 센터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바잖아요.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환자에게 필요하면 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직능의 욕심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제 최근에 다시 스터디로 돌아와가지고 주제로 돌아와서 가장 최근에 TBI 관련 후속 연구를 보면요. 주 전역에서 TBI에 대한 다중 시스템을 분석했는데요. SBP와 심각성을 보정한 사망 확률 사이의 선형관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역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요. 또한 손상된 뇌의 경우 생리적으로 해로운 저혈압이 현행 지침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 고전적인 90 mmH의 혈압 이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혈압 치료의 역치를 비교한 임상 시험의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마다 이 SBP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탈리티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7년의 연구 결과로 결국은 SBP 90이라는 단순한 치료 목표 지침이 좀 더 세밀하게 바뀔 거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는 거죠. 이미 2017년에. 그래서 지금 개정된 우리 책을 보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까 설명해 드렸죠? 개정된 책을 보면 이게 반영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의 목표 데이터가 달라져야 됐다. 70세 이상은 더 높은 혈압을 요구해야 돼 지금은.
15세 49세 또한 90 머큐리 이상이 유지가 아니고 110 이상의 머큐리 유지하게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전환에서 TBI를 관리하는 응급구조사도 이 최신 치료 권고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응급학회 입장에서, 지도의사 입장에서 그것을 교육하고, 그냥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의 데이터가 관리되게끔 어떤 시스템인 툴 안에서, 거시적이고 시스템인 면밀한 툴 안에서 그것이 관리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몇몇 그룹이 그냥 아무것도 관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교육하고, 예? 알바비 벌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도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하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점에서 이러한 에픽 스터디의 후속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테믹 관리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던 의의를 나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들은 통합을 했어요. 통합. 뭐? 사람과 트라우마 시스템과 연구와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하나의 사회적 관리 모듈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의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리 모듈을 관리하는. 근데 이 사회적 관리 모듈 안에 뭐가 들어간다? 사람과 시스템과 연구, 교육.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뭐? PDCA 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이런 게 과학이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환기, 느낌, 태도 등이 바뀌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느낌, 태도.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닌 사회적 관리 모듈을 통해서 통합하고 관리 가능한다는 것이 이 에픽 스터디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여러분. 예. 병원 전 단계 인력들에 있어가지고 프리하스피탈 트라우마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TBI 교육은 타겟팅이 돼야 돼요. 명확한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상 교육들은 국내 현실에 전혀 부합하거나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모듈 내에서 다시 설계돼야 됩니다. 연구와 교육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교육의 결과는 연구로 평가되어야 되고, 교육에서 발생한 사회적 코스트가 실제로 환자의 어떠함에 기여했는지가 모니터링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에서 TBI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모듈이 있었고 그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했죠. 네. 이제 이건 GCS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CS가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TBI의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관리 목표가. 그러면 하이폭시아가 환자가 90% 이상의 하이폭시아를 이 산소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BVM 빼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삭관을 할 수 없죠.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고농도의 산소를 주면서 환자에게 BVM으로 빼깅이 필요한 빼깅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도 관리에 대한 시퀀스를 지키면서. 예. 일반 외상 환자의 출혈성 외상 환자와는 다르게 높은 수준에서 많은 경우에 SBP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90 지침도 이제 옛날 클래식 지침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0으로 바뀌었죠. 100으로. 네, 100. 그런데 젊은 인구와 70세 이상에서는 또 이게 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11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실제 이러한 임상적 근거, 바이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에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ETCO2 모니터링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퍼 하이퍼캐피니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ETCO2 모니터링 레벨은 몇으로? 35에서 45로. 그 다음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 대해서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성 뇌손상 TBI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뭘 가장 보겠습니까? 이것을 잘 지켰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했나?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행동을 했나? 마찬가지.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체크를 했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TBI에 대한 저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과 임상적인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핵심 타겟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매우 좀 쉬는 시간 없이 쭉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혁이는 아마 뭐 짧은 시간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평소에 응급구조사의 앞으로의 미래 내지는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환자를 어떤 근거와 지침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들은 아마 그 짧은 강의였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산소 포화도 95% 이상이면 좋은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미니멈의 라인이죠. 저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현재 뇌졸중 환자에서는 뇌졸중 특히 뇌경색 환자에서는 필요 농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의 또 심근경색 환자에서 특히 환자의 심근의 에이오르 같은 걸 안 좋게 한다는 최근 문헌들이 있죠.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다만 환자에게 과한 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90% 이상 유지가 됐다면 95%일 때 산소 공급에 있어서는 그 노멀한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ETCO 통해서 환자의
그 호기만 이산탄소 분압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호흡을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산소를 줄 필요는 없겠죠. 환자의 산소 포화도 유지가 되는데. 다만 출혈성 외상 환자들에 있어서는 슈프라노말이 좋죠. 산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외상이지만 머리가 다쳤냐 아니면 환자가 피를 흘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혈압의 관리에 대한 목표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혈압 관리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네. 또 없습니까? 일단 영아나 소아는 크게 이 네 가지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아나 소아는 SBP를 90 이상으로 무조건 유지하고 하는 기본적 원칙들은 똑같죠. 성인하고. 다만 기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혈압 관리에서의 어려움이 있죠. 실질적인 테크닉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이들은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어, 외상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지침이고요. 네. 과한기는 해선 안 됩니다. 과한기는 전문 심장 소생술의 옛날 책이죠. 그게 옛날 지침입니다. 옛날. 과한기는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뇌압을 하강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절대 그래서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면 안 됩니다. 바뀌었어요. 네. 환자의 모탈리티를 증가시킵니다. 그 내용이 옛날 지침이라는 거예요. 네. 뉴럴로지 아웃컴을 안 좋게 만듭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따라서 ETCO2를 명확히 모니터링 하면서 35에서 45가 유지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파라메딕들은 기관 내 삭관을 하는 거죠. 삭관을 통해서 ETCO2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네. 우리는 병원 전 단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겠죠. 현준이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다시 말하면 전문 심장소생술 옛날 그 책이 잘못되는 거죠. 출혈성 외상 환자에서 저혈압 시 수액을 투여할 때 저혈압을 교정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축 혈압을 유지하면서도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환자에 영향을 줘. 그건 현재까지 1리터 이상 수액을 투여하면 오히려 사망률을 올린다고 여러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혈량성 샥 환자에서 외상 환자에서. 예. 시스톨 BP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죠. 출혈성 외상 환자에서는. 근데 이게 또 익스테널 블리딩하고 인트라널 블리딩하고 다르죠. 익스터널 블리딩은 면밀한 게 눈에 보이는 내부 출혈의 소견이 전혀 없고 환자가 단순하게 이런 절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팔다리의 어떠한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혈압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괜찮겠지만 환자가 어떤 그 올간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저혈압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혈압을 너무 높이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환자에게 양라인을 잡아가지고 환자의 혈압이 너무 많이 60 이하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응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환자에게 그런다고 해서 옛날처럼 3리터, 4리터 이렇게 수액을 많이 주면 환자가 사망률이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액소생술의 지침이 1리터로 가운된 등장 혈액으로 시작하되 최대 투여량이 1리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량의 정지력 투여로 인한 부작용들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1리터 이상을 줄 때에는 되도록이면 수혈을 하게끔 고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전 단계에서 수액 투여를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허용적 저혈압은 또는 저혈압 수액소생술 지침을 지키면서 수액 투여량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병원 전에서 과거에 3000ml 이상 우리가 막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것이 근거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아의 경우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지렉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고 kg당 20ml 이상을 일시적으로 투여한 다음에 혈액제제를 투여하는 게 FFP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투여하는 게 좋고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현재까지 높은 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정확히 없습니다. 너무나 높은 혈압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에서 관리를 하겠죠. 응급실 내에서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혈압을 적정 수준 혈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너무 높은 혈압에 대해서 응급구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환자에게 우리가 굳이 성수의 질문처럼 SBP가 너무 높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자들은 굳이 혈압을 올려야 하는 포커스에서 하이퍼텐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이퍼벤틸레이션과 하이폭시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행동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면 좋겠죠. 혈압은 높아도 환자가 저산소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는 이 두 번째 사항은 관리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수의 질문처럼 이렇게 우리가 명확한 우리의 행동 방향을 알게 되면 이 중에서 이게 콜스했을 때, 이게 괜찮았을 때, 이게 나이스했을 때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우리 행동을 집중하고 컴팩트하게 우리 행동을 그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나 문장은 그것처럼 우리의 행동 또한 이렇게 어떤 이 음악을 할 때 우리가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이런 표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행동도 그냥 평이하게 그냥 이걸 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명확한 지침을 알게 되면 그게 이 부분이 괜찮았을 때 다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강조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어떤 그 면밀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